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이 유기한 전 연인의 시신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유죄 입증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가게 앞 테라스에서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 측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게는 공휴일이라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한밤중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운전자는 다시 사고 현장을 돌아왔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양 변호사님. 네. 오늘 양 변호사님 나오시는 타이밍이 아닌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러게요. 나올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순순히 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한두 번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어디 섬에 유배를 보내버렸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올라오지 말라고. 아무튼 계속 이렇게 저야 뭐 JTBC 사건 반장이 늘 부르면 달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빨리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쪽에서 규모 3.7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죠. 한 유튜버가 그때 생방송 중에 지진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보시죠. 예, 자, 재난 문자가 지금 삑 울리자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지금 확인합니다. 뭐야 이거, 지진이야? 하면서 잠시 후에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자, 화면이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크고 작은 피해 보고된 게 없어서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스타일이 확 달라진 우리 이자연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자,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상희 소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10살 쌍둥이 남매 뒤치다거리 하느라 본방은 못 보지만 다시 보기 꼭 챙겨봐야 하신 제주의 임수민님, 머리 염색 전문점 구로 태후사랑 원장님, 숨어있는 사반 전도사랍니다 하신 하문주님, 자, 22년간 함께 했던 고양이 예삐가 지난주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도 저희 딸도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신 경기도 시흥의 진수민님, 그리고 양기훈님, 전석수님, 유은하님, 이억평님, 왕영숙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달려보죠. 돈 스파이크의 반성문 통했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 스파이크 씨. 자, 양 변호사님, 검찰의 구형이 5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못해도 실형 1년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 동종 전과도 많고 심각한 중독자이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집행유예입니다.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집행유예로는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를 해준 이유를 보면 그 돈스포크의 반성문을 보니까 40대 중반이 괴로워진 걸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 노력해서 뭐 재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밝히고 있고 주변에 탄원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탄원서가 아무래도 재범을 좀 억제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고요. 한 가지 저는 이제 마약 종류의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 다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부분도 집행유예 사유로 하나 꼽고 있긴 한데 문제는 돈 스파이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2010년도에 대마초 그리고 동종의 마약 전과도 있었다라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교수님, 동종의 마약 전과가 무려 3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마약 사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재판부가 이거 좀 너무 봐준 게 아닌가. 물론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뭐 마약 사범에 대한 뭐 이런저런 정보 제공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 물론 이제 1심 선고니까 이제 뭐 검찰에서 다시 또 뭐 항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2심 결과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스파이크 씨의 그동안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번에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의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마약 사범이 4,747명이라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44% 정도가 1심에서 그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최근에 이제 10대의 그 마약 사범들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에 대한 거 이건 상당히 상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재벌의 뭐 손녀라든가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연예인 마약 범죄가 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 있는 뭐 탄원서라든가 또는 뭐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양형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제목으로 뽑았을까요? 입이 쩍 벌어지는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자, 고속도로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뭔가가 휙. 아이고 저게 뭐야 저거. 다시 볼까요? 2차로에 있던 검은색 차량. 그렇습니다. 저것의 정체 바로 감자튀김. 양 변호사님. 세상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양반입니다. 이거. 저는 저거 실수로 떨어뜨리는 거 믿고 싶네요. 너무 정말 불이양심적이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거 황당할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과태료를 떠나서 담배꽁초처럼 작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우수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 참고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법 투기를 했을 경우에 하나 두 개씩 던지는 거는 5만 원 정도이고요. 예. 글쎄요, 뭐 비닐봉지에 담긴 포장된 쓰레기는 2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자, 이곳은 충남 천안시의 한 고시원입니다. 이거 뭐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저 침대 좀 보세요. 저 이불이랑 막 저 바닥은 또 어떻습니까? 배달 이 음식 쓰레기로 엉망진창이에요. 자,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아하니 혹시 도둑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친 걸까요? 아니죠. 2달 동안 저 고시원에서 살고 튀어버린 야반 도주한 한 입실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저게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시원 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충남 천안시에서 고시원 사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여성 입실자가 이제 그 2달 반 동안에 고시원을 지내면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입실자가 월세 입금을 하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됐고 나중에 이제 결국 문을 갖다가 열어보니까 저런 상태까지 됐는데 입실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저렇게 쓰레기로 방을 가득 채우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해놓고 나가게 된다면 저거는 바로 이제 청소만 하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것은 형법상의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가끔씩 저렇게 그냥 그 어디 음식점에서도 먹고 돈을 안 내고 간다든가 또 저런 식으로 또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네요. 예, 답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망설임 없이 나선 이웃입니다. 자, 뭔가 좀 제목만 봤을 때 미담 같아 보이죠? 함께 보시죠. 자, 손수레에 쌓아둔 폐지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 어디선가 자, 누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군인이 와서 할머니 저 폐지를 막 몸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할머님이 고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쓰러질 것 같아. 자, 이때 또 다른 어떤 지나가던 행인도 동참을 해서 저 폐지를 잘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자세한 얘기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일 오후 2시 반쯤에요. 영등포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저렇게 손수레에 폐지를 올려놨는데 이게 기울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가 무너지려고 할 때 이걸 지켜보고 있던 길에서 한 군인이 달려왔고요. 이 폐지가 쌓인 손수레가 쓰러지지 않게 몸으로 저렇게 밑에서부터 들어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떨어진 폐지를 다시 주워서 할머니 손수레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를 지켜본 다른 남성도 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따뜻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블랙박스 차량. 자,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저렇게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뭔가 줍고 있죠. 바로 바닥에 떨어진 폐지를 쭉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을 비껴가는 노란 봉고차도 보이고 한참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아하, 바닥에 내려둔 가방을 들고 이만 총총 지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자, 폐지를 줍겠다고 바닥에 가방까지 던져놓고 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중학생, 여학생,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할아버지 일이겠지 그러고 할아버지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학생들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가방 내려놓고 할아버지 다 도와서 폐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제서야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어느 집 자식인지 너무 예쁜데 학교나 경찰서 같은 데서 표창장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뉴스 이어가죠. 아슬아슬 숨 멎을 뻔 점점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신호를 받고 정지선을 지나서 지금 오토바이가 멈췄는데 바로 그 좌회전하는 버스. 아우! 이야, 세상에 깻잎 한 장 차이로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사고를 면했어요. 자, 이 기자. 저 상황에서는 오토바이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요? 버스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경찰에서는 1차 조사 결과 버스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고요. 이 버스가 좁게 좌회전을 하면서 충돌할 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뛰어내리면서 사고는 면할 수 있었는데 현재 1차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를 가해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사나 공제조합 측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버스 기사는 사건 당시에 사과만 하고 이 보험회사 접수조차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접수를 안 해주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버스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블랙박스 차 문제 없죠. 그런데 4차로에 있는 저 덤프트럭 주목해 주세요. 앞에 어이구! 아우, 피했습니다. 와, 세상에. 옆으로 샥 피하는 저 블랙박스 차량 10년 감수. 자, 양 변호사님. 진짜 간발의 차로요. 순발력도 좋으셨고요. 다행히 1차로에 다른 차가 없었어요. 저희 회색 차 팍 지나갔잖아요. 예. 저 차가 만약에 바로 옆에 있었으면 또 추돌로 이어질 뻔한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렇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대형 트럭이 왜 앞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았을까? 아무래도 전방주 시 졸음운전 같은 거 한 것 같지 않을까? 뭐 그러네요.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심이 갑니다. 예. 와, 어우,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진짜. 예. 어우. 아슬아슬.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가 단톡방 만든 신우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그냥 숨이 턱 막히는데요. 네, 신우이가 시가 단톡방을 계속 만들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신우가 멋대로 시가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부모님이 계속 풍경 사진이며 음식, 예쁜 문구 등 사진 이런 것과 함께 얀부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무시하자니 예의가 없어 보이고 하나하나 대답을 하자니 그게 또 며느리 입장에선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신우가요. 별 날도 아닌데 자꾸만 모임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국 이 며느리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사진을 종종 시부모님께 보내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부모님이 아이 사진을 다시 신우에게 보내니까 신우는 이게 번거롭다면서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다시 한번 단톡방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임을 갖자, 밥 먹자 이렇게 귀찮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신우입니다. 어머, 세연님, 진짜 복 받은 신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우리 집같이 사이좋고 달라는 데가 어디니? 세상에 이걸 고민이라고 사연으로 올리다니. 상희 언니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다. 동그라미. 야, 이자연 기자 혼자 들었어요, 지금. 일부러 막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제 생각이 이래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며느리 입장. 어머, 자연 아가씨, 너 나중에 꼭 그런 집에 시집 가라. 가서 단톡. 이 상황이랑 딱 맞네. 예, 단톡방 만들어서 열심히 집안 대소사 챙기고 시부모님이랑 주말마다 브런치 먹고 그래. 응? 알았지? X. 야, 이번 경우는 우리 이 기자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싶은데.
아니 저는 자꾸만 만나자고 하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싫을 것 같은데 단톡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다 싫은 단톡방 하나쯤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제일 싫을 것 같은데 이 단톡방이. 아, 예. 근데 뭐 이 답장이야. 저는 워낙 핸드폰을 들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면은 그냥 한두 마디 하면 되고 너무 바쁘면은 한참 몇 시간 뒤에다 답장해도 되는데 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야, 듭니다. 지금 채팅창에 말이죠. 야, 저 여기 자체 누구니? 아,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막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결혼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일주일 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일주일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부터. 네. 뭐 사실 저는 이런 단톡방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막 너무 바쁠 때는 뭐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면 굉장히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대답을 못하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착한 며느리를 이 시누이가 나쁜 며느리를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그냥 두면은 시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잘할 텐데 이제 맨날 짜증나고 그 모임 가기 싫고 이러니까 시누이가 센스가 부족하다, 오바다. 아, 그러시군요. 자, 교수님. 아직 그 시누이가 시집을 안 갔습니다. 갔다는데 예.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현실을 깨닫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 시누이도 좋은 그 뜻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늘 좋은 선의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단톡방은 거의 그냥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 정도는 오픈돼 있거든요. 이게 수시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갖다가 안 보이면은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좀 약간 뻘쭘하고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집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양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일주일 가는데요. 실제로는 화목보다는 자칫하면 그 관계가 더 뻘쭘하게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 이 단톡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결혼하시면은 바로 본인이 단톡방 해제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께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단톡방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맨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뭔가 탁 화두를 던졌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크크 뭐 이런 거라도. 네 뭐 이런 거라도. 그게 피곤한 거예요. 차단해 버리세요. 예? 차단해 버리세요. 보이스피싱 무료된다 그러면 차단해 버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기자의 그 생각이 약간은 좀 저도 좀 우려가 된다. 이제 이 기자가 선의로 저는 그냥 잘 좋게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저는 비슷한 얘기를 이런 상황일 때 늘 말씀드리는데 시댁은요 그 집이고요. 결혼한 제가 호칭만 며느리였으니까 사실 며느리라는 말도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 여성분은 남성분과 별개의 가정을 꾸린 겁니다. 이쪽 집안은 그 남자의 집안이고요. 여성분은 그 남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남편이 필요로 할 때 남편을 도와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점선 정도로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실선 아닙니다. 진짜. 교수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보고 우리 딸같이 대우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자기 직접적인 딸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가장 가까운 친구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심하죠. 예, 그래서 이 단톡방을 같이 만들고 거기에서 거의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나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이 채팅창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놓쳤는데 어떤 분이 이랬어요. 자연아, 너 빨리 정신 차려. 네, 가족 여러분이 결혼부터 하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부산 사나님은 가족 단톡방인데 뭐가 문제임이라고 하셨고요. 수술리님은 나는 올케랑 카톡 친추도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다예요? 헬레나 팡님은요. 직장 단톡도 극혐인데 시댁 단톡이라니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퇴근길 강남에서 판교로 가던 신분당선 타셨던 박현아님 보고 계신가요? 그날 열차에서 한 술 취한 남성에게 팔로 찍히고 발로 밟히는 봉변을 당하셨다고요.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어린 X가 어디서 싸가지 없이 하면서 막 폭언에 욕설에. 자,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니까 갑자기 순한 양으로 돌변해서 메소드 연기를 하셨다고요. 그 취객. 자,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본인인 줄 아실 겁니다. 아저씨,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강관리 계획은 세우셨나요? 가족들과 친지분들의 건강을 위해 더루트 RG3로 면역력을 챙겨보세요. 사포닌과 과학이 만나 면역력, 피로 개선에 더루트 RG3.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루트 RG3. 잘 나왔어, 정말.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이 유기한 전 연인의 시신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유죄 입증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참 정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기영이 유기한 이 50대 전 연인의 시신을 찾는 이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장기화할 조짐을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모두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못 찾고 빈손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수색이 이어져서 벌써 14일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이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영이 시신을 묻었다고 주장한 게 지난해 8월 7일쯤인데요. 그 다음 날 공릉천 수위가 최고 4.84m였습니다. 지금은 1m가 채 안 되는데 지금보다 많이 높았던 겁니다. 또 지난 7일부터 굴착기 작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볼 만한 곳은 이미 다 파봤고요. 또 사람이 팠는데 굴착기보다 더 깊게 묻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 굴착기 수색은 멈추고 대신에 범위를 하류까지 넓혀서 걸어서 수색하는 중입니다. 자, 소장님,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기영을 데리고 현장 검증을 했단 말이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네. 정말 주말 사이에 주말 내내 저때 벌어진 일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 사람의 그 뇌 속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갑을 찬 손으로 맨 처음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조기조기다가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위치도 알려주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되게 평온한가 봐요. 수사관이 이제 땅을 파니까 답답하다는 듯이 삽을 좀 줘봐라. 그렇게 빠지 말고 삽을 뒤집어가지고 파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루프백에 그 시신을 넣었다. 그리고 딱 그 루프백이 들어갈 정도만 땅을 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손짓하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저게 정확히 뭐 삽을 이렇게 파보라 하는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교수님, 이거 정말 저렇게 막 경찰 뭐 혹은 뭐 검찰 갖고 논다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예?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말이죠. 자기 어머니가 눈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친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보니까 눈뜬 어머니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걸 굉장히 잘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유기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만약에 그때 유기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장소에서부터 2km 떨어진 곳에 매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 왜 거짓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삽을 좀 자기한테 한번 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진짜 한번 삽을 줘서 파게끔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저렇게 이제 수사관들에게 저쪽이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경사면이 아니고 이게 직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하건대 경찰의 어떤 그 수사 과정 또는 시신을 찾는 적을 가지고 본인이 이 수사의 흐름을 주도권을 쥐고 흔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시신 없는 살인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저 대목이거든요. 만약에 그 전 연인의 시신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사실 살인 사건,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은 죽은 사람이 있어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리고 이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흉기를 썼다, 뭐 폭행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흔적이 시신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만약에 나중에 가서 내가 사실은 단순 폭행이었는데 숨겼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은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꿨을 때 반대로 뒤집을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른 정황 증거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시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나온 게 자백, 그리고 혈흔 이 정도밖에 없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살해 시기와 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긴 했지만요. 이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뒷받침할 만한 간접 증거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은 시신을 못 찾더라도요. 이기영의 진술과 집에서 나온 혈흔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우리 수사 인력을 갖고 논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보통 뭐 이 연쇄 살인을 하는 그 어떤 범죄성이 굉장히 범죄 지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주 엉뚱한 데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기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것은 뭔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주도권, 이 수사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6일 했다라고 하는 그곳에 이 경찰들이 정말 그 추운 그 겨울에 말이죠. 거기 가서 수많은 경찰들이 고생을 하는 걸 뻔히 쳐다보면서 나중에 검찰에 송치될 때 이거는 경찰에 주는 하나의 뭐 선물이다.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본인이 이번에 얘기한 것도 지금 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아주 그 단정을 갖다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교수님,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기영이 지목하고 있는 그 지점이 재난 감시용 CCTV가 주변에 많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낚시객들로 북적이는 지점이래요. 때문에 그래서 저기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파주 쪽에 이 지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이가 이제 그런 걸 다 알면서 거기에 CCTV가 많고 그리고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굳이 그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믿기 어려운데 그렇지만은 이제 경찰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영의 그 당시에 이동통신 그 기지국의 정보 분석을 한 결과 시신 유기 관련돼서 진술에 일단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시신 수색과 이 수사 또는 그 현장 검증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자기의 내면을 터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보통 이제 우리가 살인범들이 시신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신을 없애는 것이 최고의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근데 시신이 없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고유정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남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죠. 바닥까지 수색을 했었지만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시면 범행 도구도 있었고 시신이 훼손된 증거도 있었고 혈흔을 비롯해서 흉기라든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주변에 다양하게 있었는데 대비할 수 있는 게 2005년도에 대전에서 있었던 내연녀 살인 사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에서는요. 문제가 범행 도구도 없었고 혈흔조차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라졌는데 나타나진 않는데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자백까지 했는데 사람이 정말로 목숨을 잃은 건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까지는 무기징역이 나왔다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범인들이 아예 시신을 없앤다라고 하는 건 웬만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드물지만 시신이 없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기영 같은 경우는 전 여친의 시신을 끝내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택시 기사분을 살해한 혐의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자영업자가 가게 앞 테라스에서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 측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게는 공휴일이라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 주말 눈이 펑펑 내렸죠. 자,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이 눈길에서 벌어졌던 사고 내용인데 이거 저도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고 당시에 이 가게 앞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치킨을 사기 위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여기에 함께 온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옆 가게 테라스 앞을 서성거리면서 저렇게 스케이트 타는 듯이 장난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70대 할머니가 따라와서 이 손자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저렇게 테라스 난간을 붙잡고 눈 위에서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저렇게 계속해서 같이 장난을 칩니다. 예. 아래가 다 얼음으로 얼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 이 손자한테 다가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발짝 걸음을 옮기던 찰나에 저렇게 바닥으로 넘어지고 만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좀 불안불안했는데 역시 넘어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좀 위험했거든요. 아래가 너무 얼음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뭐 낭만에 젖으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께서도 좀 재밌게 눈 위를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근데 저렇게 넘어져서 다칠 거를 예상을 전혀 못 하셨으니까 저렇게 하셨지만 좀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저기가 이제 곱창집 앞에 있는 테라스 난간이었는데요. 자, 저 사고 발생 다음 날 이 곱창집 사장님이 건물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술비를 물어내라. 하하. 양 변호사님. 저 넘어진 할머니 분이 수술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의 며느님이 전화를 하셔서 상가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상가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수술비하고 뭐 일부 치료비 일부를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원래는 치킨집 옆에 있는 치킨집을 가던 길이었고요. 근데 이제 사고는 곱창집 앞에 났는데 저 곱창집은 또 한동안 또 문을 닫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당신네 가게 앞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 그러니까 치료비 일부 배상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곱창집 사장님 입장이라면 우리 가게 손님도 아니에요. 옆에 치킨집을 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정작 내 곱창집은 그날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넘어졌으니까 당신들이 수술비를 달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영업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억울해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 해당 곱창집은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사흘간 휴무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휴무였으니까 그 사장님 자체가 아예 그 출근을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상가에서도 이 염화칼슘을 그쪽에다 전부 다 뿌려놓은 상태, 일단 그 대응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CCTV를 보게 되면 그 할머니라는 그 여성이 길이 미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좀 자기 손자하고의 그 놀이를 하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가게도 아니고 다른 가게 손님으로 왔는데 또 그때 우리는 휴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억울하니까 이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갖다 공개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그런 상황이죠.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 곱창집 사장님의 뭐 주장이고 의견이라는 거 일단 좀 그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 분이 오셔가지고 다 함께 CCTV를 좀 확인해 보자라면서 곱창집 사장 그리고 이 건물 관리소장 3자 대면을 요청하셨는데 당시 그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 곱창집 사장님의 얘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비를 우리가 다 100% 부담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중요한 건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부주의하게 장난치다가 넘어지신 게 사실이 이제 본인 책임인 거지. 이게 상가 쪽으로 뭔가 책임을 묻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알겠고 추후 진행은 제가 알아서 기분 나쁜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바로 뜨셨어요. 이거 뭐 전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나 보네요. 네, 일단 할머니 며느리는요, 자신이 보험 설계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3자 대면을 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 같이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이 며느리는요, 자기 집 앞 관리를 안 한 책임이 있다. 염화칼슘을 안 뿌렸고 또 매장 기준으로 1m까지는 치워야 한다. 관련 판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게에서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관리소장은요, 염화칼슘을 분명히 뿌렸고 계절 특성상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건데 이걸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미끄러운 건 상가 책임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사장님 가게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냐, 저희가 과실이 100%라는 말씀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결국에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집 잡고 돈 뜯으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그저 할머니가 든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액 지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며느리는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렇죠. 뭐 돈을 뜯으려고 어떤 뭐 불순한 의도를 갖고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 그거는 저희도 믿습니다만, 근데 이게 참 교수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 곱창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날벼락일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의견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증거 영상이 있는데 저렇게 그 태도를 보이니까 사실 이 소장님이라든가 또 저 식당 그 사장님을 너무 좀 우습게 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몰상식하다, 말이 안 된다, 장난하다 넘어졌는데 그게 왜 무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쪽에서는 그 조심하라고 하는 안내문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어디 아파트 앞에 지나가다가 만약에 쓰러지면 그 아파트 단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아니면 또 그쪽에 있는 뭐 관리소장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아까 뭐 그 며느리분의 주장에 따르면 비슷한 판례가 있다. 아니 그런데 미끄러움을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즐기시다가 넘어지신 거 하고 그냥 보행 중에 넘어져서 다친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저도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판례가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엔 관리소홀로 볼 수 있느냐, 가게 측의 책임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판례 중에 이런 건 있어요. 가게에서 물을 쓰는 가게인데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거를 관리를 못한 바람에 그 물이 얼어서 앞이 빙판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가게 측의 책임을 인정해 준 그런 판례, 이런 건 있다라는 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제가 좀 걸려요. 첫 번째로는 여기는 통행로가 아니에요, 사고 장소가. 그렇죠. 이게 통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끄러운 곳을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내문 같은 거, 아까 어떤 분들이 이제 안내문 같은 걸 안 걸어 놓으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가게 안이 미끄럽습니다, 이런 건데, 저기는 가게 안이 아니라 미끄러운 걸 알고 일부러 미끄러운 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경우에도 가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강경한 입장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아마 본인이 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가 됐든 그 할머님의 좀 빠른 쾌유를 좀 빌어보겠습니다. 많이 다치셨다니까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중순 깜깜한 어둠이 드리운 새벽 시간 한 차량이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인근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뒤에 오던 택시와 부딪히고 맙니다. 난 사고 났어. 했어. 남성은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났는데요. 이 남성 왜 도주한 걸까요? 교통사고 보시다시피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기자 조금만 더 이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16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새벽 1시 45분에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상인데 자, 비틀거리던 가는데 차량이 꽝! 저렇게 차선 여러 개를 한 번에 넘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상황입니다. 20대 차량 운전자가 밖에 나와서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택시 기사는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너 어디가 하는데도 그냥 듣고서 그냥 쭉 간 거예요, 양대 도사님. 그냥 갔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황당한 상황인 게 지금 서울에서 올림픽대로 이쪽을 좀 아시는 분은 제 설명을 들으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간판이 한남대교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예. 올림픽대로에서 빠져나가서 한남대교를 넘습니다. 그래서 빙 돌아서 다시 영동대교를 넘어서 한남대교를 넘어서 강변북로로 갔다가 다시 영동대교에서 다시 또 넘어서 다시 올림픽대로로 와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다가 이번에도 또 멈추질 않고 또 거기서 또 한 40km를 더 운전해서 수원까지 갔다라는 지금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왜 다시 여기지 하면서 그대로 또 가서 수원까지 가버려요. 다시 백하더니 왔는데 아까 그 사고 난 택시는 여전히 있어요, 현장에. 네. 아하. 근데 이야. 저거를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 뺑소니법이. 자, 운전자 보시다시피 사고 현장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달아났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뺑소니범의 자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당시 상황 직접 확인해 보시죠. 따라왔다. 따라왔는데 그차가 멈췄어. 일단 음주운전을 걸리면 안 돼. 사고 나는지 모르고 그냥 간다고 하는 거잖아. 나 음주운전 안 걸려 안 돼. 내가 뺑소니는 했어도 음주운전 안 걸려 안 돼. 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맥락이 없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지가 가서 이렇게 탁 박았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한 바퀴 이렇게 서울을 거의 한 삥 돌아가지고 그 사고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범인은 사고 현장을 다시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나 쫓아오는 것 같아. 이건 좀 약간 좀 공포스러워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돌아왔는데 네. 그 뒤에서 쫓아오는 거로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의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그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난 뒤에 바로 이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이 20대 남성이 몰던 차는 자기 차가 아니고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도주를 했지만 그게 이제 이 CCTV 그 안에 이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 음주운전 정황이라든가 이게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다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 지금 저 음주운전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야 블랙박스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음주운전 안 했어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나 또 음주운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글쎄요 손바닥으로 이제 하늘을 가리는 것인데 원래 인간의 선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성선설을 믿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요즘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네. 보셨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거기로 왔어요. 근데 사고 당시 자기가 추돌했던 택시는 현장에 계속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 계속 쫓아와. 만약에 저 사람 주장대로 자기가 음주 상태가 아니고 진짜 맨정신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사람 좀 진짜 소장님의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뇌 제정신 상태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헛것을 보는 사람인 거죠. 네, 도대체 술을 얼마큼 마셨길래 저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서도 저 차가 나를 따라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문제인 게 어쨌든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택시 운전사가 거기서 굉장히 아픔을 호소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왔는데 그 택시가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또 무서울 법한 채 다시 도주를 하고 이러니까 뭐 오로지 자기 생각만 했네요. 자, 일단은 음주운전을 뭐 일단 영상만 봐도 모든 분들이 마셨구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20대 이 운전자, 사고를 낸 운전자가 렌터카를 반납했을 당시의 상황 어땠는지 듣고 가시죠. 처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운행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다 뭐 이런 말까지 하신 거예요?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를 박았다. 근데 뭐 크게 파손된 것도 아니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 근데 저희 차 상태가 아예 반파수 중이라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던 도중에 이제 뺑소니인 걸 확인했고 그 상황에서 아니 지금 뺑소니가 음주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경찰에 자수를 해라. 제가 또 알려주었고. 지금 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받기는? 네, 받게 됐습니다. 일단 렌터카 업체 직원에 따르면요. 이 운전자가 사고 당일 오전에 이 반납을 하러 왔는데 차가 반파 수준이니까 회사에서 같이 블랙박스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저 상황과 함께 이 운전자가 어떡하지 이런 발언들까지 담겼다고 하는데 이걸 듣고 이제 그 렌터카 업체에서는 자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운전자가 근처 경찰서에 갔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요. 이 운전자는 현재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정도 되면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죠. 저걸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증거들이 없게 될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마시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뺑소니 같은 경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냥 이게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도주치상죄가 이 최고형은 법정형은 오히려 더 높아요. 당연히 뺑소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범죄로서 부인하게 되면 범죄 이후의 정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쪽으로 양형에서 대단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뭐 블랙박스에 지금 녹음된 것만 들어봐도 나 음주운전 안 걸려야 돼. 내가 뺑소니는 했어도 음주운전 걸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워딩 들으셨잖아요. 일단 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교사 아내와 함께 어린아이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김 씨. 그는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아내를 위해서 선물까지 보내며 직장 생활을 응원했는데요. 그렇게 화목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김 씨는 충격적인 소식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같은 학교 옆반 교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각자 반 학생들을 데리고 같은 곳으로 체험학습을 떠나며 학생들 몰래 데이트를 즐겼고 출퇴근도 같이 하면서 점점 선을 넘었는데요. 믿었던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김 씨는 아내를 어르고 달래도 봤지만 한 번 시작된 외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지 맞바람을 피워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김 씨. 그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사연은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을 저희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자, 김 씨의 직업이 둘 다 부부교사였던 건가요? 아니요, 같은 교사는 아니었고요. 김 씨 같은 경우엔 일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입니다. 이 둘은 처음부터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는데 5년 동안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결혼 5년 차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요. 2년 뒤에 복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힘들게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고 복직하자마자 외도를 시작한 겁니까?
네. 외도를 시작한 거는 이제 복직하고 4개월 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내가 복직했을 때 김 씨가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미안했대요. 왜냐면 아이도 어리고 아내도 좀 더 몸을 쉬게 하면 좋은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내를 일터로 내보낼 때 마음이 좋지 않아서 더 아이도 많이 본인이 돌보고 그다음에 선물이나 꽃 같은 것도 자주 사다가 아내한테 주고 해서 기쁨을 좀 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남편 김 씨가 부인의 외도를 어떻게 알았는지. 일단 복직을 할 때 이 아내가 옆반의 여교사랑 같이 카풀해서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줄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휴가를 쓰게 돼서 집에 머물고 있어서 우연히 출근한 아내를 봤더니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남자였다라는 거죠. 아하. 이상하다 싶어서 그 다음에도 잘못 본 거 아니야 하고 다음에도 확인을 보니까 같은 차에 같은 남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내에게 바로 물어봤대요. 퇴근하고 왔을 때. 그랬더니 옆반 교사 사실은 남자 교사였는데 당신이 신경 쓸까 봐 그냥 여교사라고 한 것뿐이다. 별 사이 아니다. 그냥 출근길 멀어서 그냥 카풀한 거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했대요. 자, 일단 뭐 교수님 카풀한다는 것만 가지고 외도다라고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김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가 남자 교사와 같이 뭐 출퇴근을 갖다 카풀을 한다는 거는 좀 약간 그 찜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차를 아예 아내에게 내준 거죠. 내 차 타고 다녀라. 나는 그냥 보통 뭐 전철이나 이런 그 버스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다니고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 차를 타고 이제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카풀 같이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 씨가 차가 이제 필요한 날이 있어가지고 예. 차를 끌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뭘 확인을 하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일단 하루는 김 씨가 아침 일찍 지방을 가야 해서 차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만 아내에게 지하철을 타고 가라고 하고 본인은 차를 몰고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러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처리를 하려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 블랙박스가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이 아내가 종종 주말에 장 보러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야근을 한다고 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마다 이 아내는요. 차를 끌고 가서 인근에 있는 외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 남교사의 차로 갈아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 다시 와서 자신의 차로 갈아타고 집에 오는 것을 일주일에도 2~3차례씩 반복해왔던 겁니다. 이거 뭐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인데요. 무슨 접촉할 때 저렇게 하는데 보통. 그러게요. 예. 근데 이 남편이 항상 또 솔직하게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바로 따졌다는 거예요. 뭐 뒤를 추적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랬더니 또 순순히 인정을 했더래요. 다만 인정한 내용은 뭐냐면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깊은 관계로 가지는 않았고 가끔 만나서 커피 정도 마시는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또 아내가 얘기를 했대요. 남편도 고민을 했답니다. 뭐 진짜 이거 이혼해야 되나 하지만 아이도 아직 어리고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정말 아내를 믿었던 거죠.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신에 알았다. 대신에 다시는 만나지 말아달라고 하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외도 장면을 목격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가 됐든 속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뭐 들으신 것처럼 용서를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그런 한번 과거 이력 같은 게 있다 보면은 계속 여기에 이렇게 깊게 새겨져 있잖아요. 찜찜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작은 거 하나만 뭘 딱 나중에 딱 봐도 이게 펑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용서를 해 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내가 오늘 회식 있어. 그러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남자로서 참 스스로가 싫었던 것이 자기가 용서를 한다라고 했는데 또 의심을 갖다가 가진다는 거. 그 자체도 자기도 싫고 또 아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 남자 얼굴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구속하는 자기 스스로가 싫었다는데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소장님의 좀 말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 네. 근데 제 의견을 조금 뒤에 얘기하고 사건이 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는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지옥 항상 같게. 항상 의심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아내를 믿을 수 없게 그렇죠. 되고 막 이런 그 지옥 같고 힘든 막 예민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6개월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마음이 다잡아지려고 해서 아내를 이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쯤 됐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나가는데 노트북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왜 또? 근데 그걸 보면 안 되는데 이 아니, 남자가 노트북 좀 꺼놓고 가죠. 네, 근데 이 남자가 사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안 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봤어요. 아유. 근데 또 이제 또 한 번의 판도라의 상자, 그러니까 교사들끼리만 주고받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남자 교사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각서도 쓰고 꼭 약속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 6개월 동안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뭐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나 어떤 외도 그런 걸 걸린 건 아니에요. 둘이 그냥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 만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만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또 더 느끼게 되고요. 둘이서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데이트를 할지 거의 전략을 짜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 노트북을 아마 이 남편분도 보면 안 돼, 보지 마라고 본인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 또 한쪽에서는 막 삼지창 들고 아니야, 봐야 돼. 너 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하면서 막 엄청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를 한 장면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외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심증도 물증도 어쨌든 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 현실보다도 더 괴로운 건 이 남자가 자기의 스스로 마음 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 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상한 남편인데 이렇게 괴로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만 지옥을 맛봐야 되고 아내는 그 남자 교사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사랑에 빠져서 있는 거니까 이 남성은 사실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자. 무슨 진짜 그 노트북에서 메신저에서 봤던 그 상황들 진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차 갈아탔던 것처럼요. 네.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 둘이 같은 학년 담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단합을 해서 반 체험학습을 같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체험학습 장소에서 자유시간을 주고 둘이서 몰래 데이트를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행을 했습니다. 대화를 보니까 그 체험학습 간 날이 실제로 있었고요. 단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셀카를 주고받은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 씨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별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똑같이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김 씨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같은 학교 동료와 외도, 뭐 사실상 외도죠. 이 아내, 교사 아내 각서까지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양 변호사님. 예? 글쎄요, 결국 뭐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마음을 먹는 건 남편에 달려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유로 따지면 아내의 규칙 사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각서까지 썼다라는 거는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 안에 자백을 해놓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때 그 각서의 내용은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별 관계 아닌데 그냥 커피 정도 마시는 사이인데 그래도 당신이 찜찜하다고 하니까 나 안 만나겠다. 각서 자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 그 여교사분이 출산휴가 썼고요. 출산휴가 쓰고 나서 4개월 뒤에 학교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또 발각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갓 돌 지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의 손길이 한참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무슨 불륜의 부정의 제가 용서할 만한 시기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더 그냥 흔한 말로 형사 사건 아니지만 죄질이 안 좋네요. 이 여자분. 그러게요. 자, 소장님. 이 남편 김 씨는 정말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외에 좀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차라리 뭐 앵커께서는 피해 가셨지만 나도 차라리 그냥 맞바람을 펴서 그냥 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그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혼이냐 맞바람이냐를 고민하시는 건 저는 맞바람은 이 남편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심적으로나 결론적으로 뭐 얻을 게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고민을 이혼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혼을 하자면 아무래도 아이가 돌밖에 안 된 아이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외도라는 그 현장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딱 이혼을 하기에는 또 어떻게 굉장히 갈등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정해진 고통이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은 지옥에 빠질 것이고 그럼요. 예민해질 아유. 것이고 이미 신뢰도 깨졌고 애정도 깨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심사숙고해서 이 남편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감정보다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교수님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볼 때는 일단 그 남편이 한번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또 동료 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걸리지 않고 또 서로가 바람을 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작전을 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마음이 이제 벗어나서 지금 아이를 갖다가 놓고 한참 어머니로서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맞바람 피면은 아마 그 상대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들어질 거예요. 그래 맞바람 폈으니까 나하고 이제 퉁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과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남성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 여성 같은 경우도 그 상대되는 남성하고 지금 다시 또 뭐 자기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이 남편하고 헤어지면 또 똑같이 결혼 상태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별거 아닐 텐데요. 지금 현재 일상의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세월 지나면 후회하겠죠. 예. 양 변호사님 뭐 짧게 한 말씀 뭐 부탁드릴까요? 아내분의 행동이 너무 가벼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을 이어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가 너무 어렸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으로서는 신뢰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경우라면 맞바람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쌍방폭행입니다. 둘 다 예. 범죄가 되는 거고요. 범죄라니까 비유입니다.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이 의견 주고 계시네요. 네, 구글리님은요. 눈치 빠른 학생 중에는 분명히 아는 학생이 있었을 거다. 애들이 뭘 배우겠냐라고 하셨고요. SLY님도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친자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가희님은 차 끌고 나와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른 남자 차로 불륜하는 거 그런 거 종종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그렇군요. 충격적입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검정색 차의 오! 뒷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뭐야? 이내 차 밖으로 무언가 굴러떨어집니다. 사람? 네, 떨어진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였는데요. 이 달리던 차 속도 때문인지 떨어지면서 2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그대로 멈춰 있고 뒤따라오던 차도 갓길에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소장님 지금 엄청 놀라서 진짜 찐반응. 네,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가 괜찮은지 살펴보고요. 큰 화물 트럭도 다행히도 사고 현장 앞에서 멈춥니다. 멈췄어요. 저 사고 난 곳이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하마터면 더 끔찍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이는 운전자 손길에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질 않는데요.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달려왔고 함께 아이를 부축해서 차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비가 왔는지
빗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이 좀 그나마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운전자는 바로 신고를 했고요. 5분 만에 구급차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와. 합니다. 거차문이 왜 열렸는지, 아이가 왜 도로 한복판에 떨어졌는지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으로 이어가시죠. 네, 한 식당 앞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두 남성이 밖으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깜짝이야. 쿵 소리가 나더니 한 남성을 향해서 엄청나게 큰 타이어가 날아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타이어인데 정통으로 맞은 남성은 그 충격을 그대로 맞고 쓰러졌어. 계단에 쓰러지고 갑니다. 이 타이어는 식당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까지 박살내고 튕겨져서 나뒹굽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게? 네, 타이어에 맞고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워보는데요. 미동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식당 주인에 따르면 당시 출혈은 없었지만 저 타이어에 맞은 충격으로 상반신과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날아온 거예요, 도대체? 네, 저 타이어는요.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대형 화물차의 바퀴였습니다. 이 화물차 타이어가 부서지면서 튀어나와서 저렇게 식당 앞까지 날아온 거였습니다. 식당도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 내부가 엉망이 됐는데요. 두꺼운 벽이 안으로 밀리고 또 부서진 모습이 이 타이어가 얼마나 세게 날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남자분 괜찮아요? 네, 저 남성 같은 경우엔 해당 지역 도로 구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사고 직후에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자,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입니다. 수갑을 찬 채로 맨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달리고 달려 건물 뒤편으로 가고요. 울타리를 넘어 사라집니다. 자, 그 뒤로 경찰이 따라붙지만 잡지를 못해요. 영화 촬영 같아 보이기도 하십니까? 저 영화 찍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저게요, 지난달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던 40대 한 남성이 교도소로 이송되던 과정에 탈주를 한 겁니다. 야. 자, 영상 보시면 벤이 보이시죠? 남성을 태웠던 벤에 창문이 뜯겨져 있고요. 벗겨진 슬리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에 달린 창살을 발로 차서 뜯어내고 작은 창문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경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When the deputy stopped at the red light, the inmate kicked out the security portion of the window, as well as the window, and jumped out the window and ran.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경찰도 호송차가 너무 허술하게 개조된 것이 탈출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채 탈출한 이 남성, 동네 주민들 눈에 확 띄죠? 주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색깔이 너무 강렬해요. 네. We went over to the left and we just saw an inmate come out and then come back in, and then that's when everybody started swarming up. You know, me and my dad decided to help, but there's nothing much we could do until they tell us to help, you know. 자, 탈주한 남성은 두 가정집에 침입을 하기도 했고요. 아이고. 열심히 달아나 숨으려고 했지만 다른 집 마당에서 잡혔습니다. 네. 기존의 절도 혐의에 탈주, 거기에 주거 침입죄까지 더해져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인도의 한 국립공원입니다. 코뿔소 한 마리가 달리는 차 뒤를 따라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지붕도 없는 차예요. 돌진하고 있는 코뿔소. 왜 이렇게 차에 빨라? 아을락말락할 정도로 가까워지기도 하는데 탑승객은 공포에 질러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자, 코뿔소가 무거워 보여서 천천히 느릴까요? 아니요. 시속 56km나 되는 속도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 코뿔소 3톤이 넘습니다. 와서 받치면 상상하기도 쉬운 장면이 벌어지겠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 속도로 1km를 넘게 쫓아왔대요. 하지만 다행히도 따라오다가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차는 계속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근처에 또 다른 국립공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번에도 튼실한 코뿔소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저 뒤에 보시죠. 쫓아옵니다. 자, 여성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어서 달려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코앞까지 왔던 코뿔소 무서운 소리를 내며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코뿔소는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에 스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말보다 더 잘 달리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랑 부딪히자 다행히 코뿔소는 거기서 초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탑승객들은 다친 것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순간에 만약에 자동차랑 부딪히면 코뿔소를 사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참고로 코뿔소는 웬만한 사냥 쪽으로 쓰러지진 않습니다. 그걸 뚫질 못하나요? 네, 그 탱크 같은 거 잡는 걸로 또 쏴야 된답니다. 그냥 다치는 수밖에 없군요. 코뿔소끼리
달리는 차에 터치하는 게임을 한 것이 아닌가 어제 오늘 아 진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딱 부딪히고 도로 갔으니까. 아 진짜요? 아 교수님 좀 썰렁한 얘기 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